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9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도 제기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북한이 UFS 기간 전후 또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남 비난 성명 발표라든지 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간에 북한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수해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해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그 군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또 들어가 있고 또 수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평양에 초대를 해서 또 애민주의 지도자상을 부각을 시키는데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해 피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북한이 이제 대남 전략 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는데도 쓰레기 풍선 외에 별다른 군사적 도발은 또 없었고 또 이번에도 시작 전에 비난 성명만 냈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이국가론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적대적 이국가 관계와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를 봤을 때 적대적 이국가론을 발표하기 전후와 북한의 대남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태도의 변화가 있느냐 보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변화가 있느냐를 이제 초점을 둔다면 그 전에는 주로 이거와 관련된 발표가 북한의 군부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이 훈련 기간에 북한의 비난 성명의 발표가 보면은 외무성 중심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인태 지역 중심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비난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전에는 UFS의 그런 훈련이 한반도에서 대남 한미 연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이다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장의 위협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면 이번엔 보면은 나토가 인태 지역에 개입을 한다라든지 또 미국이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핵 운용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비난을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획대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미 국무성이 아파치 헬기를 한국의 36대를 8기로 승인한 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한다라든지 보면 굉장히 인태 지역 중심의 미국의 정책, 미국의 대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러한 또 동맹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결국에는 한반도 중심의 그런 전장에서 인태 지역 중심으로서의 전장으로의 비판을 외무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결국엔 그러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남북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에도 지금 무반응이에요.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지원 제안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외부 대화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에는 북한이 보면 김정은 집권이 지금 이제 13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전반기 한 6년을 보면은 비교적 그래도 안착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애민주의 또 김정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상화의 모든 거를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그만큼 체제 내구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 내 인프라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군사 최우선 정책, 핵무력 최우선 정책 해서 핵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한 내부의 어떻게 체제의 불안정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네.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우리 8.15 독트린에서의 그 설치 제안에 무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북한은 지금 꼭 몇 년이 됐죠. 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 이후, 네. 2018년 이후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대화 제의에도 우리가 대화가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해주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반응을 보여온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해서 북한 내부의 북한 네. 중심의 자력자강 정책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는 또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8.15 독트린을 또 자세히 보면은 북한 당국보다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네. 거에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했습니다. 서해 강화 교동도로 귀순해 온 지 12일 만인데 공교롭게 이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던 시점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대북 확성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북한 내부 상황, 네. 또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또 북한의 많은 북한 군들이 네. 재해 재난의 그런 복구 문제에 또 동원이 됐다라는 점, 네. 또 그리고 또 그쪽 지대에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뢰 매설을 한다라든지 네네. 방벽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북한 군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연합훈련 기간에 보면 북한이 또 상대적으로 그 전후로 군사 훈련을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런 군사 훈련보다는 매설 작업이라든지 장벽 설치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북한 장병들의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러한 높아진 상황에 또 어떤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겹치고 또 우리의 그런 확성기를 확성기.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두 귀순 과정을 보면 교동도에서도 그렇고 이번 고선 정방에서도 그렇고 북한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복구라던가 이런 다양한 데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감시망이 허술하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상당 부분의 지금 노동력의 지금 군부들이 그 활용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과학 경계 시스템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은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 병사들이 그거를 네.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장벽 설치라든지 지뢰 제거라든지 네. 굉장히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럼 아무래도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과 연결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북핵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이제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이제 CVID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을 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미국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였는데 굳이 이 용어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매우 당연하다라는 거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번에 뭐 그 용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네, 대해서 네. 미국에서도 이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대북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CVID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정확한 부분이다. 네. 굳이 그거를 언급할 만큼의 계속해서 언급할 만큼의 그거보다 이미 그 목표는 너무나 확고하고 네.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 현실화시켜 나가느냐 그 부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에 대한 그 부분이 보다 더 많은 방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아니 그래서 이걸 빼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정부가 그동안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비핵화 과정과 이제 핵 군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핵이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핵군축이 단행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소련과 미국 간에 네네. 핵군축이 있었죠. 네. 그 이외에는 핵군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핵군축을 왜 하게 됐느냐? 네. 일정 정도의 서로가 파괴할 수준이 훨씬 더 많을 만큼의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이 생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핵군축을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됐다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푸틴과 파기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핵군축 협상이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아.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렇다면 북한이 핵군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 엄청난 미국의 경제력과 지금의 북한이 처한 그런 경제 상황에서의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는 핵무기의 숫자를 줄이는 비핵화의 과정에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러한 효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최종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거죠. 네, 미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느냐, 또 민주당이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련돼서도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뭐 누가 될 네. 건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네. 이제 어렵고 네. 또 예측하기 어려운데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네. 또 뭐 핵 문제라든지 또 동맹의 문제라든지 이제 크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공통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과 관련돼서 뭐 동맹에 대한 비용 부과라는 부분이 뭐 좀 더 적어질 거냐 많아질 거냐의 차이인 거지.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태 지역의 중요성 또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동맹에 대한 억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매체가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요트가 운항하는 정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추정도 같이 나왔고 또 이번 달 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출시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벤츠 SUV가 전용 열차에 실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이 또 이른바 선물 통치로 불리는 화장품과 시계, 주류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505억 정도를 썼다. 네, 이런 네. 주장도 우리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과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경제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김정은이 사용하는 호화사치품에 네. 대한 그 경제랑 북한 전체의 경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번영, 경제 발전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위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이런 호화 상품과 관련돼서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네.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느냐. 그만큼 체제 유지를 위한 측근들에 대한 충성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쓰고 그렇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을지 연습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 훈련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른바 전시의 허위 정보,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네네.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연습을 실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연습이 실시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뭐 또 하마스 이스라엘 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요즘에 보면은 인지전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네. 중요하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 매체라든지 이런 수단들 또 AI 이런 네. 것들이 발전하면서 거짓 정보 또 허위 정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네. 뭐 EU라든지 또 유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왔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평시에도 어떻게 보면 회색 지대에 대한 그 위협으로 작동을 하고 이게 정말 전시가 된다면 지금 또 이러한데 훨씬 더 많은 네. 허위 정보라든지 거짓 정보가 전장에서의 여러 도전 요소로 네. 또 작동할 수가 있는 만큼 이번 연습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